제가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뭐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아직 이 나이에 좀 우습지만 네. 제가 할 줄 아는 게 주식밖에 없더라고요. 네. 네,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거다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지점장 생활도 했고 그리고 외환이나 채권 담당 업무도 했고 그리고 뭐 외국인들과 여러 가지 그 투자에 관련한 그 서비스를 했었기 때문에 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한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웅달 책방에 와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얘기하는 것은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한 25년 동안 경험한 이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또 논의하고 이러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나가기 위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KR 리서치라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시장 전반에 대한 흐름들을 읽어내는 회사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도 유익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김대주입니다. 저는. 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종합지수가 2,700도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증시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잘 올라가던 증시가 딱 꺾어졌죠.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인 것들이 무엇이냐면 네. 여기서 하락으로 반전되는 시장에서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승하면서 뭐 일시적인 조정일지를 판단하는 내용을 우리가 결정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많은 얘기와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왜 올라가는지 왜 빠지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팔아서 그런 거는 이유가 될 수 없고요. 네. 시장의 구조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다음에 주시장은 똑같은 형태의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번만큼은 우리가 미리 대응할 수 없었지만 네. 다음에서는 이 자리에서 이런 징후들이 나오게 되면 뭐 상승할 것이다, 조정할 것이다.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왜 지금 장이 올라가고 지금 장이 왜 빠지는지를 한번 제가 흐름을 판단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보시는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6년 동안의 매매 동향입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한 동향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2020년 이전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한국 시장에 대한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2009년도에는 15조 정도 매수를 했던 적이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2020년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 한 해 동안의 평균치의 동향을 보게 되면 10조 내외 규모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런 그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2020년 전후로 해서부터 시장의 규모가 사이즈가 커져버렸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고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늘어났다고도 판단이 되는 부분이죠. 네. 지난 그 3개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 62조를 매도했어요. 20년, 21년, 22년. 매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그 전망치가 좋지 않았었죠. 일시적으로 21년도에 경제 상황이 좋게 나왔지만 내가 큰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라고 한다면 그 블랙락이나 뭐 그 스타델 같은 뭐 몇십조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단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치가 나아지고 해서 주식을 사고 주식을 팔고 하지 않거든요. 흐름을 봅니다. 흐름을. 이게 이제 기관이나 어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흐름을 봐서 시장이 좋은데 왜 매도할까? 라고 했을 때 이런 흐름을 봐서 매매를 하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20년, 21년, 22년도까지는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 견지에서의 시장 대응을 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치를 판단했던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지난해에서부터 시장에 대해서 긍정뷰로의 전망치가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초부터가 아니고요. 지난해 중반 이후에서부터 한국 시장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솟았죠. 2년 연속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현됐던 한국의 경제 상황이 흑자로 돌아섰고요. 수출 규모 측면에서도 이전 대비해서 증가하는 추세적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적자 국가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큰 자산을 운용하는 매니저들이 시각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5조 규모의 매수를 보여줬고요. 올해에는 1, 2, 3월 이 3개월 동안에 16조를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 2월 같은 경우는 역대 사상 최대치인 한 달간에 7조를 매수했어요. 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부분은 비단 우리 한국 주시장에 대해서만 진행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일본은 1분기에 3조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극적이었죠. 네. 지난해에는 많이 샀었는데 대만은 13조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IMF하고 OECD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올해는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생산 위주의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1%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다. 지난해 2.8%였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선진국 중심의 경제 성장이 발현됐었죠.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좋았습니다. 일본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들 주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들 주시장에 대해 많은 투자를 했어요. 지난해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신흥국, 인도, 중국, 한국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 성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매수를 할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러겠네요. 1, 2, 3월은 16조를 매수했는데 여기서 끝날지 이게 한계치인지 아니면 더 살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한 20조 정도 더 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 내용들을 나열하기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지만 매도를 집중화시켰던 2020년 이전 단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보유 비중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때 보유 비중은 10년간의 그 기간차를 두고 판단해 보게 되면 35%의 그 외국인 투자 비중의 퍼센테이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10년 평균 많을 때는 40%였고요. 작을 때는 29%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평균치가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전 수준을 회귀한다라고 한다면 한국 주식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35% 이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 지난 연말에 29.5%였습니다. 좀 올라왔죠. 16조 3에서 지금 32%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평균치 35% 또는 평균치 이상을 산다라고 판단할 때 35%나 37%까지 외국인들이 올 한 해 주식시장에 한국 주식의 비중을 늘려갈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금액으로 따져보게 되면 작게는 15조가 될 거고요. 많으면 25조 정도 규모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앞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결론이 나왔죠. 올 한 해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주식을 계속 사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시장은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흐름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요 큰 그림, 벌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이제 종목 간의 흐름과 이제 그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 시장에서는 시장이 재미없어요. 네. 삼성이나 하이닉스만 가요. 시총 상위 종목들만 가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별반 재미가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네. 시장이 제일 좋은 시장은 기관이 사는 장입니다. 개인은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고 뭐 이슈가 있거나 테마가 있거나 뭐 급등주 선호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 위주로의 종목이 움직입니다. 개인이 사는 장에서는. 네. 그런데 기관이 사는 장은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살 때 시총 20개 종목 내에서 주식을 운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특정 종목만 지수만 움직이는 장이 되는 것이고요. 네. 기관이 살 때는 기관은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은 기관들이 있겠지만 운용사, 자문사도 있겠지만 운용사도 이제 기관의 보편적인 우리가 그 기관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운용사는 펀드를 운용하죠. 네. 펀드를 운용하면 펀드에 소속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대형주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기관이 살 때는 시장의 상승 종목이 월등하게 많아집니다. 네. 그러면 기관이 사는 장이 언제 올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은 지난 3월에 들어서서 4조 원 매수했고요. 2월에는 7조 원 매수했고요. 1월에도 한 뭐 대략 한 4, 5조 정도 매수를 했는데 네. 기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 포지션을 계속 일정 부분 취했고 3월 들어서는 매도의 규모가 훨씬 강해졌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한 7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더 끌어내려 버렸거든요. 기관이 왜 파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네. 기관이 언제 살지를 판단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종목의 움직임이 딱
들여다 보입니다. 네.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삽니다. 네. 기관들은 그 외의 종목들을 사기 때문에 기관이 사는 시점을 우리가 딱 포착하게 되면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을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어렵잖아요. 쉬워요. 네. 이걸 우리가 웅달님도 그렇지만 뉴스만 보고 외국인이 팔았고 뭐 결과치만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항상 뒷북입니다. 네.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기관이 사는 시점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기관은요. 시장의 방향성도 판단하겠지만 환 시장에 대한 변화 그리고 환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포트를 운용하는 집단입니다. 외국인보다 더 민감합니다. 의아스러운 게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도 외국인이 사고 있죠. 주식을 계속. 물론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 팔긴 했지만 그런데 기관들은 연일 팔아요. 연일. 그 이유는 환과 기관이 너무 밀접하게 운용되는 그 상품 지표의 흐름이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하는 건데 지금 그림 한번 보시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시장의 지표를 판단할 때 바로미터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N입니다. N, 달러 N. N의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네. N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기관들이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해 이제 N 약세 현상으로 고점부까지 상승했던 지점에서의 상황입니다. 네. 이때 한 150엔 정도까지 상승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정상 움직임에 N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고 통화 완화 정책도 중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발표를 하게 되면 원래 N이 강세로 가야 되거든요. 통상적인 일반적 시장에서는. 네. 그런데 약세로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비정상적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네. 그런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전 움직임을 먼저 보시죠. 이전 움직임에서 보면 N이 약세일 때 주시장은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기관은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연일 매도를 했습니다. 네. 연일 매도했어요. 이게 지난 7, 8, 9월 시점에서의 흐름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이것만 아시면 주시장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종목 판단하는 거는 그 다음인데 네. 종목 선정하고 종목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네. 예,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 N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N이 이게 지금 현재 오늘장 기준으로 해서 장중 흐름에 대한 변화의 지점의 일봉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N이 151원 1엔 수준에서 151.50, 60, 70, 40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 한 열흘간에 있어서 이 가격이 30년 전 가격 수준에서 최고점입니다. 30년 전에는 이제 잃어버린 30년 해가지고 그때 N이 이제 240엔까지 가긴 했었지만 그 이유를 보게 되면 152엔 수준이 최고점 라인입니다. 그러면 비정상적 시장입니다.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려갈 수 있고요. N이 보면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기관들은 지금 포트를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N이 152엔을 돌파해서 153엔, 4엔, 5엔까지 일시적으로 올라간다. 기관은 계속 팔 겁니다. 지금 방향성이 안 나타났고 N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락을 한다. 지수는 반등줍니다. 기관이 살 겁니다. 네. 전체 종목들의 흐름들이 좋아질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변곡점 지점에서 지금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는 전체 금융시장을 지금까지 지켜봐 오면서 외환 쪽 업무도 많이 받고 채권 쪽 업무도 많이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그 통화 흐름에서의 상황은 일시적으로 한 차례 상승에 딱 꺾입니다. 그럼 시장은 추가 조정을 받고 흐름의 전환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결론 지어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에서 본다라면 여기 이제 텍스트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드린 말씀 한번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웅달 책방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화면을 두 번, 세 번 보시면서 제가 텍스트화 시킨 것도 한번 스탑 시켜가지고 한번 잘 보시고 제가 20년 이상 주식시장에서 제도권에서 있고 제야에서도 한 2, 3년 있었지만 저 나름대로 판단한 기준을 가지고 또 보고 배운 선배들로부터 익힌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N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의 변곡점 지점에 있다. 기관은 그래서 팔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으로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첫 번째. 우리가 변곡점에 대한 시장 판단하는 근거로의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는
N과 연동되어서 일본 시장의 움직임이 시장을 판단하는 바로미터입니다. 네. 지금 일본, 미국, 한국 시장에 대한 새 그림을 같이 보시고 있어요. 일본 시장의 움직임이 먼저 선제적으로 박스 이탈했습니다. 네. 동일하게 그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동일한 지점에서의 흐름들이 최근 내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박스에서 움직임이 계속 정체되다가 일본은 그 지난주 정도에서 월요일 지난주 정도에서 박스 이탈하고 이제 일단 그 흐름에서 하방 경직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도 두 번째로의 흐름이 진행되면서 박스 이탈했어요. 네. 한국도 박스 이탈했죠. 네. 이러면서 흐름이 동조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N의 움직임을 판단하면서 기관이 언제 들어올지를 해석을 하는 지점에서의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등 시점에 대한 내용들은 일본 니케이 225 시장을 보면서 흐름을 한번 읽어가시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다. 이것도 다 어려워. 그냥 지수로 언제 바닥이고 언제 올라갈지 알려달라 하면 요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 필요 없고 네. 통화는 어렵고 일본 시장도 어렵고 네. 찾는 것도 힘들어. 그냥 지수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줘 라고 하면 가능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종합지수 상황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격이 과열됐어요. 그러니까 이격이라고 한 건 이평선 간에 벌어진 차거든요. 이격이 벌어지면 항상 주가는 서로 붙으면 떨어지려고 하고요. 습성 자체가 떨어지면 붙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격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지금은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이 붙어야 되는 지점으로의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빠지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판단한 기준입니다. 그럼 저거는 21선인가요? 선을 말, 이 색깔의 선이 20일선이고요. 이게 60일입니다. 저는 이평선을 꼭 의지해서 시장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이평선을 안 보는데요. 중요 지점에서의 흐름을 볼 때는 이평선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이나 보조지표나 기술적 분석의 내용들은 후행적 지표거든요. 지수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선이나 흐름이나 그림이기 때문에 항상 그 가격이나 그 종목의 움직임이 먼저입니다. 네. 거래량은 선행 지표이지만 나머지는 다 후행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은 중요하게 봅니다. 거래 대금하고. 그리고 나머지 보조 지표들은 후행적이기 때문에 참고 사항인데 변곡점에서만큼은 제가 딱딱딱 그 부분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렵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N의 움직임이 상방으로 갔을 때의 전제로의 지금 시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하방으로 바로 가면은 내일 바로 시장은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하방으로 바로 가면. 근데 상방으로 간다는 전제로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전제로 판단을 해드리게 되면 지수는 2650포인트까지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에서 말씀드리면 좀 길어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불러주시면 그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간차는 한 열흘 정도 기간차의 흐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모습은 21선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변하겠죠. 60일은 계속 올라가고 이 모습이 이제 그려질 건데 이러한 흐름에서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의 단기간 그러니까 아주 롱텀하게 연말 뭐 3, 4분기까지 아니고 이번 달 또는 5월 초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판단할 때 시장은 이런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은 올해 한 해 뭐 일시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20조 규모로 매수를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기관은 환율 동향의 변화에 따라서 흐름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의 전환점에 대한 시점만 우리가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 시점이 앞서 열거에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한 내용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을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으로 한번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좀 쉽습니다. 네. 무섭지 않아요. 주식투자는 항상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보고 손절하고 그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을 딱 그 얼개를 짜놓고 거기에 딱 맞춰서 가지고 시장을 이해하시면 전혀 조종이 두렵지 않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서야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 시장을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조정을 좀 받는다 해도 네. 한 2,650 정도. 네네. 지수의 폭은 그 정도를 하단선, 최단 하단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보시는 그렇죠. 거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2,650포인트를 하회하는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2,600이 깨진다. 그러면 시장의 추세가 기존까지는 상승 추세였는데 이게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 이때는 제가 또 나와서 바로 시그널에 대한 전환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2,650 전후로 해서는 강력하게 지지되는
지수선이고요. 전반의 시장을 싸고 있는 요 그 구조적인 분위기가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중국에서 얼마 전에 났던 그 PMI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중국 지표를 잘 선호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나온 지표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기존까지는 중국 지표가 뭐 일시적으로 좋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라고 했는데 이번 나온 데이터는 생산과 판매 지수가 확 올라갔습니다. 이제 PMI를 구성하는 5개 그 내용이 있거든요. 네. 생산, 판매, 종업원 지수 뭐 등등등등 있는데 생산, 판매가 월등하게 좋아졌고 나머지 부분도 상승했는데 이 생산, 판매가 좋았다는 건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아 그래요. 네, 그 경기가 그동안 침체해서 확장으로 지수 그러니까 그 지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내용적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주시장도 뭐 휴일을 지나긴 했지만 2%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 중국 시장이 좋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가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물론 여기는 지정학 변수도 있지만 경기가 살아날 때 통상적으로 선행하는 지표가 금 가격이고요. 금은 먼저 움직입니다. 경기 선행해서.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 대비 약간 우행하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 올라가 인플레이션 작동한다고 그러는데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해석하거든요. 경기가 좋아진다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상호 작용을 하는 겁니다. 꼭 유가가 올라가서 나쁜 거 아닙니다. 유가가 올라가 좋은 겁니다. 네.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재상승을 하게 되면요. 네. 그건 또 어디까지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네. 느낌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느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오리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못 잡습니다. 네. 그런데 기준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번 흐름에서의 시장 움직임이 어디까지 갈지를 판단하게 되면 이것도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같이 보시죠. 쉽습니다. 어려우시면 네. 2번, 3번, 4번 연속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번 요거를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의중을 쭉 아실 겁니다. 네. 어디까지 올라가시냐?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장주는 삼성전자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종합지수가 이 삼성전자를 추종합니다. 네. 삼성전자 종합지수를 추종하는데 삼성전자만 먼저 막 올라가고 종합지수는 안 가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불가합니다. 시총상이 전체 시총의 한 15% 1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먼저 갈 수는 있어요. 따라갑니다.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지를 먼저 뽑아줍니다. 그리고 지수는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들이 상승을 이후에 시키면서 지수가 그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요 개념 아시고요. 네. 최근 한 4, 5년간의 그 삼성전자와 종합지수 간의 흐름을 한번 먼저 살펴드릴게요. 네. 지난 뭐 2020년 정도인 것 같아요. 팬데믹 전후 상황인데 이때는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가고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점이 안 깨졌어요. 전체 시장에서의 모습은 저점이 깨져버렸습니다. 삼성전자 덜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덜 올라가는 겁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얘만 가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덜 빠졌기 때문에 덜 올라가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21년 96,800원 고점 찍을 때 먼저 올라갔어요. 지수 대비해서. 먼저 그냥 급등하면서 10%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먼저 올라갔어요. 종합지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먼저 빠질 때 덜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더 빠졌죠. 이게 지난해 22년도일 겁니다. 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이 하락의 폭이. 여기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지수가 8만 5천 원 근처까지 상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수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수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수를 어디까지 갈지를 이제 판단할 때 삼성전자가 찍어줬던 지수의 포인트를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지수는 삼성전자가 8만 5천 원 수준이면 3,000포인트, 3,100포인트 수준에서의 지수입니다. 그래요? 네. 오래 간다는 거죠. 와. 그러면 삼성전자가 더 갈 것이냐? 아니죠. 삼성전자 먼저 뽑아줬어요. 쭉 당겨줬어요. 우리가 마라톤 보면은 이렇게 페이스 메이커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뽑아주는 네. 리딩하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듯이 삼성전자가 덜 갈 때도 있고 먼저 갈 때도 있는데 지금은 먼저 갔어요. 그럼 지수가 여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뭐가 갈까요? 삼성전자 못 간다는 전제야. 삼성전자 이미 뽑아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 종목들이 뭐가
동생들 가야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이제 찾을 때 네.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아. 삼성전자가 지수 3,000포인트, 3,100포인트에 먼저 뽑아줬어. 음. 그러면 삼성전자가 더 갈 거를 판단해서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그러면 다음 타자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생들 종목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뭐 하이닉스는 삼성과 연동해서 같이 움직이니까 네. 전기전자가 나오겠죠. 삼성전기. LG전자, 삼성전기 뭐 등등등등의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있겠죠. 네. 여기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네. 또 2차 엔진 관련주에서는 LGsol루션, 삼성 SDI 요런 동생주들이 지수 3천까지 끌고 갈 때 얘네들이 움직이겠죠. 네. 그럼 지금 지수 종목을 뭘 산다?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에서 더 빠른 걸 사야죠. 네. 그러니까 거기 내에서도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에서 빠른 거. 네. 그게 이제 웅당 책방을 시청하시는 이유이시겠죠. 네.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다 설명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네. 그래서 전기전자가 저는 먼저 갈 것 같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의 시세 선도 현상이 나타나겠죠. 항상 이런 패턴들이 과거에도 계속 나왔어요. 지금만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흐름을 읽어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장은 환율하고 굉장히 크게 연동되어서 움직입니다. 네. 짧게 보면 오늘 환율이 얼마가 올랐고 뭐 지수가 빠졌고 이런 부분의 흐름이 아니고요. 좀 길게 흐름을 판단해서 시장과 연동된 환율의 움직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주시장은 환율이 내려가야지만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올라가면 뭐 일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인 트렌드는 상승으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환율이 빠질 때. 네. 짧게 환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은 우리가 이제 외국 갈 때나 바꿔봤지 환율을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긴 흐름에서 환율 말씀드릴게요. 환율은 IMF 때 2,000원 고점 찍었어요. 그리고 쭉 내려 1,000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1,600원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안정되면서 다시 1,100원, 1,000원까지 또 내려왔어요.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1,400원까지 또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올라간 상태에서 안 내려오고 1,350원, 1,4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오고 1,444원이 이제 고점인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내려가야 됩니다. 궁극으로 내려가야 돼요. 네. 외국인이 경제 상황이 호전되는 국내 주식을 사고 있는 이유도 주시장에 들어온 이유도 앞으로 환율이 내려간다는 전제로서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 겁니다. 네. 외국인은요, 한국의 삼성전자가 기업 가치가 좋고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삼성전자보다 나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 널렸는데 굳이 왜 삼성전자를 삽니까? 물론 삼성전자가 그 중에서 탑은 아니지만 그 탑 5에 들어가겠죠. 네. 더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이유는 삼성전자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을 사는 입장에서 주식을 사는 건데 한국을 사는 주식 시장에서 사는 이유는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 외국 입장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2,000원의 환율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앞으로 환율이 1,000원까지 내려갈 거라고 시장에서 관측을 하고 시장 전망이 나와요. 이 전망에 대한 내용들은 경기가 좋아지면 환율이 내려갑니다. 네. 좋아지면 이거 기본적인 원리니까 이건 아시겠죠? 그럼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환율 대비해서 환율이 내려갈 거라는 대전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지금 환율이 2,000원이야. 네. 근데 오랫동안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내년까지도 조금 이어질 것 같아. 1,000원까지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1달러를 바꾸는데 2,000원을 한국에 줘요. 2,000원을 딱 가지고 삼성전자를 사요. 네. 2,000원을 가지고. 원래는 채권을 샀다가 채권을 파생으로 하고 파생을 주식으로 사는 게 일반적인 외국인들이 그 운용하는 그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삼성전자 샀다고 해요. 삼성전자는 주가 좀 빠졌다고 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환율이 1,000원 갔어요. 예상한다 들어. 그러면 삼성전자를 뭐 한 5% 10% 손실 보고 팔았어요. 팔고 이걸 달러로 다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이득이 있고 두 배 이익이죠. 네. 그러니까 앉아서 1달러 가지고 2,000원으로 바꿔서 1,000원이 갔는데 이 1,000원이 2달러가 돼버린 거죠. 그렇대요. 두 배씩이다. 삼성전자 10% 5% 이 정도 빠진 거는 뭐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환 변화에 따른 매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엔화와 연동된 흐름들입니다.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는 건 일시적인 엔화와 연동된 매매인 겁니다. 기관은 분명히 조만간에 바뀝니다. 이 센스가. 그러면 이때 주식시장에서 종목들이 확 움직입니다. 우리 이 타이밍을 딱 변곡점만 잡아서 미리 사야 되는 거죠. 요 기준인 거죠. 네. 그래서 쉽지 않습니까? 환율이 떨어질 때 사라. 떨어지는 때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 직전에 우리 미리 예측해서 미리 그 사라. 저점을 딱 잡아야 되는 거죠.
그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방금 전에. 네. 그래서 지금 그림 한번 보시죠.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IMF 시점에서의 그 환율은 없는데요. 이게 1,600원까지 갔던 금융위기입니다. 네. 환율이 올라갔죠. 올라갈 때는 주가 빠집니다. 환율이 내려갔죠. 주가 상승합니다. 네. 횡보 구간에서는 같이 행보합니다. 특별하게. 그러네요. 환율의 변화가 없으면 같이 행보합니다. 선후를 따지면 환율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죠. 환율이 상승하는 과정 주가 빠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박스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지수도 일정한 박스 구간이죠. 근데 제가 답을 말씀드렸죠. 미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IMF든 OECD든 올해 경제 상황을 2.2, 2.3을 보고 있어요. 지난해 1.4% 경제 성장했어요.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올해는. 네. 일단은 네. IMF나 OECD가 단순하게 느낌으로 감으로 2.2% 한국 성장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네. 반도체라든가 한국 경제 상황이라든가 한국이 보유한 외환 보유고라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성장률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의 맞아요. 네. 이게 지난해도 IMF하고 OECD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4% 예상을 했어요. 저는 우리나라 1.4가 나오겠어? 성장 우리나라가? 그런데 진짜 1.4% 성장을 했어요. 이런 전체 거시적인 내용들의 판단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환율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엔화에 대한 비정상적인 흐름에 따라서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엔화 방향성은 여러분과 우리가 체크하면 되죠. 매일매일 시세 보면서 엔화가 152엔을 돌파는 하겠지만 이 돌파한다라도 연속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이다. 돌파했을 때부터 살 준비를 하면 된다. 그리고 꺾일 때 들어가면 된다. 엔화가 지금 꺾인다. 지금 사면 된다. 너무 쉬운 겁니다. 뭘 사냐? 삼성전자는 지수 3,100, 3,000포인트까지 미리 뽑아줬다. 그럼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 동생들이다. 전기전자, 2차전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전기전자가 먼저 갈 것이다. 지수를 끌어올리는 측면에서. 네. 전기전자에 대해서 삼성전기, LG전자 좋다. 이 기준점인 겁니다. 타이밍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이렇게 외국인도 지금 들어온 거는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좋다고 보는 거니까 당연하죠. 개인도 지금 사야겠네요. 개인이 네.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나요? 또 그런가요? 그런가 보다. 개인이 자산이 맞네요. 외국 입장에서는 뭐 수십조, 수백조의 자산을 한국에 투여하면서 환율이 1,400원에서 1,100원. 우리나라 그 20년 동안 평균 환율이 1,150원입니다. 1,100원입니다. 그러면 1,400원에서 1,100원이면 300원이고 한 대략 20% 수익이 나요. 네. 물론 20% 수익률도 큰 건데 개인이 환차익에 대한 시세 차익과 전반의 흐름을 판단해서 20% 수익을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목표 수익으로 한다? 조금은 답답하죠. 네. 근데 이게 100조면은 20%면 20조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시스타들이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블랙락이 가장 큰 운용사고 시스타들의 가장 큰 그 헤지 펀드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한 해 동안 이 운용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시스타들이 26% 수익 냈어요. 엄청난 사상 최대의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평균 수익률 자체를 종합지수 대비해서 약간 높은 수익률이고 헤지펀드들은 그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데 26%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네. 환차익으로 20% 수익 난다? 이거는 대박인 겁니다. 네. 근데 개인이 그걸 추종해서 따라한다? 만족할 만한 수익률 아니죠. 그럼 개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들은 시장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좀 더 탄력적이고 운용적 측면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성과 흐름들은 읽어냈기 때문에 외국인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웅달책방 애청자 여러분들 다 읽어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들의 의도를 다 판단했어요. 네. 그러면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조정 이후에 상승폭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는 엔화에 연동된 흐름으로 읽어내면 될 것이다. 네. 종목은 삼성전자 뽑아줬기 때문에 3,000포인트 가는 과정에서 동생주들이 돌아가면서 상승할 것이다. 이거 딱 정리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표님 동생주 좀 알려주세요. 전기전자가 먼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네. 전기전자 대해서 1차적으로 운영하시고 순환매가 나옵니다. 네. 동생들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전기전자가 먼저 갈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는. 전기전자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타자를 한번 판단해봐야 되겠죠. 근데 단 이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는 언제 가냐? 요거는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이든 전기전자이든 2차전지이든 이제 큰 대형주 내에서 순환해서 흐름에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나서 플랫폼이 갑니다. 원래 패턴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전기전자인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알겠어요. 네. 끝은 플랫폼인 것도 알겠어요. 근데 중간 단계에서 2차전지 셀사들이 갈지 자동차가 갈지 요거는 이제 상황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중간 단계는 시장을 보면서 판단하자, 해석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그 자료 준비해 주신 거에 보면은 네. 우리금융지주도 있는데 금융주도 좀 가는 건가요? 제가 우리 웅달책방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를 다 말씀드리면 한 10시간 말씀드려요. 우리금융 말씀하셨으니까 네. 우리금융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 끝난 게 아니고요. 은행주들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로서 최근까지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네. 올 한 해에 있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네. 1, 2, 3월에는 저 PBR 이슈로의 주가가 움직였죠. 5월부터는 기업 그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종목들로의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똑같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벤치마킹 해 와서 내용까지도 똑같이 현재 정부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제가 아마 드린 것 같은데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저 PBR 종목 중심으로 해서 주가 부양을 시켰고요. 두 번째는 기업 지배구조. 그러니까 뭐냐면 지배구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승계입니다. 승계. 네. 그러니까 2세, 3세로 기업을 이제 승계하면서 이 과정에 상속세가 너무 높은 거예요. 뭐 많이 벌면 많이 내야죠, 당연히. 많이 내야 되는데 그들 입장에서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상속세 50%고 일본은 55%입니다. 요거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요. 이연시켜주거나 연부연납과 비슷하게 연납 형태로 제도를 바꿔주는 겁니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회사법을 2번 고쳤어요. 우리나라도 5월 정도에는 이 관련된 상법을 고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왜? 제가 정부는 아니지만 지난 한 2, 3주 전에 정부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유연하게 조정시켜 줄 수 있고 개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분리과세해서 줄 수 있다. 이걸 5월에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럼 5월에 어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화돼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발표 내용 중에서 가장 기업들이 지금 현재 고민점을 가지고 있는 게 승계와 관련된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주사들의 주가가 안 움직이는 이유가 내가 승계하기 위해서 그 주가 안 올리는 겁니다. 계속 눌러놓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야 나중에 2세, 3세한테 싼 가격에 넘기는 거죠. 네. 승계가 되고 나면 주가 올라가요. 아, 네. 대표적인 게 삼청당 제약 있지 않습니까? 삼청당 제약이 먹는 인슐린 약품도 있고 시밀러 복제약도 있긴 하지만 이런 재료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난해 승계가 끝났어요. 삼청당 제약. 승계가 끝났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5월에 발현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금융지주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 PBR 관련해서 주가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움직임이 진행될 겁니다. 첫 번째, 일본의 모델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했죠. 일본의 미쓰비시 은행이 이제 시총 3위 기업인데 이게 22년도 일본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했을 당시에 PBR이 일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0.3이었어요.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게 은행주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PBR 수준이 시차는 1년 반, 2년 가까이 시차 걸렸지만 0.3에서 0.6이 됐고요. 0.9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이 과정이었어요. 한 2.5가 올라갔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금융도 있고 KB금융도 있고 은행주들 많아요. 근데 약간은 이제 탄력적 측면에서 주가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볼 때 KB금융도 좋고 우리금융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금융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저 PBR 이슈가 발현되면서 은행주들이 가장 각광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PBR도 회복이 됐죠. 네. 회복이 됐지만 아직도 0.33입니다. 네. 0.4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3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간단한 말씀드렸죠. 이게 올 한 해 동안 저 PBR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과 가치의 회복을 통해서 올라가는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현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 지금 현재 오늘 주가는 아니고 어제 주가로 알고 있습니다. 14,000원 전후 그러니까 요 가격 근처에서는 들어갈 만한 타입니다. 또 갑니다. 또 우리가 항상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때 봤어. 살까 했어. 근데 못 산 거죠. 안 산 거고 못 산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한 겁니다. 네. 눈으로 사고 눈으로 매매. 우리가 눈으로 매매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흐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셨으면 엔터를 눌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 사고 그때 팔았어. 눈으로 사고 눈으로 팔았어.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금융 관련된 저 PBR 관련 이슈는 좀 더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조정받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입니다. 네. 관련주들 계속 관찰하고 추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금융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삼성전기 아까 전기전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늘 좀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 빠지긴 했어요. 근데 삼성전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2, 3년 전에 개인이 선호하는 전기전자 업종의 종목이고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별 소형주처럼 가볍게 그렇다고 상한가를 치지는 않았지만 네. 가볍게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개인 선호주이고 주가가 거기에 부응하는 형태로의 가격을 보여주는 종목이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지난 한 해 동안 주가 안 움직였어요. 네. 박스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정말 지치도록 그렇게 움직였죠. 네. 왜 그러냐면 지수가 시장이 지난 한 해 동안 박스 내에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움직였던 거고 올해는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3,000포인트까지 지수를 먼저 가리켜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전기전자의 삼성전기가 이제 움직여야죠. 가볍습니다. 탄력적입니다. 재료 가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는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좀 우호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은 삼성전기라는 거죠. 이런 맥락으로 뭐 재료는 이전에는 MLCC였지만 지금 뭐 유리기판 뭐 상회는 아직 좀 멀었지만 뭐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겠죠.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는 회사고 뭐 전환점이 만들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한 관심도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렇군요. 네. 또 앞서서 그 삼성전자 동생 기업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유추해 보면 삼성전자에다 뭔가 이렇게 부품 같은 거 네네.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 좀 위주로 좀 보고 투자를 해놔도 괜찮을까요? 소부장. 저는 소부장에 대해서는 네.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림에 보시면 소부장이라고 말씀하신 건 AI를 아마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핫한 종목들이 AI와 연관된 반도체 기업들이 핫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소부장 내에서도 소재단은 괜찮습니다. 한솔케미칼, 동지세미컴 요 부류들의 그 소재단 종목들은 갑자기 한 종목 그 솔브레인 네. 이 종목들은 소재단의 종목들은 좀 더 가야 됩니다. 네. 소재단은 왜 가야 되냐면 소재단이 간다는 것은 디램 가격의 상승과 디램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측면으로서의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80% 디램과 관련된 부분이고 삼성전자도 디램에 대해 세계 1위니까요. 네. 디램과 관련돼서 회복되는 단계에서 소재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소재단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후공정 분야에서 AI와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후공정단에서 AI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표인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엔비디아가 더 갈 거냐에 대한 네. 기준이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더 갈지 못 갈지는 일단은 다음 실적 발표일까지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와 아주 유사하게 했던 미국에서 강했던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판단해보고 엔비디아에 대한 향후 주가에 대한 예측을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스스로 맡겨보려고 제가 이 그림을 준비했어요. 네. 보면 엔비디아가 뭐 한 지금 900불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해요. 네. 970불이 고점이었고 두 번의 고점을 찍었는데 뭐 쌍봉이나 이런 논리보다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그 상승의 계기가 나왔던 게 계속 실적 발표였어요.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주가가 레벨업 됐어요. 왜? 실적이 계속 상향화됐으니까. 지난 그 2월달에 발표된 실적치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는 그때 200억 불인가요? 예상을 했는데 220억 불, 그러니까 10% 이상의 예상을 뛰어넘는 큰 폭의 매출이 나와서 주가 빵 뛰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요. 테슬라가 이게 이제 21년도, 22년도 주가 고점 400불 찍을 때 상황입니다. 네. 이때의 분위기는 엔비디아 못지 않았어요. 엔비디아 이상이었어요. 테슬라가 네. 와 테슬라 뭐 400, 그러니까 40불짜리가 400불까지 가는 과정에서 전기차에 대한 희망적 그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테슬라의 그 전기차 생산 대수가 최근 한 5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23년, 22년, 21년, 20년이거든. 그 23년, 22년, 21년, 20년이거든요. 네. 50만 대였던 생산 대수가 21년도에 90만 대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네. 요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21년 10월에. 그럼 주가 빵 뛰었어요. 아. 근데 다음 실적 발표 있었던 22년 1월에 보면 90만 대가 130만 대. 2배는 아니죠. 50%. 그렇죠. 네, 좀 맞죠. 줄었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곡선이 이렇게 주는 겁니다. 한계요금처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80만 대 더 줄었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쭉 빠진 거죠. 올해 그 테슬라의 그 생산 인도 대수가 뭐 210만 대 뭐 이렇게 예상하는데 200만 대 내외로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그럼 더 빠지기보다도 이제 다 빠졌습니다. 이제 바닥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주가가 반응을 미리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5월 22일 날 발표를 하는데 이번 2월에 발표한 그 실적치가 대단히 놀라운 형태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 봐야 되겠죠. AI 반도체 지금 데이터 센터의 장착률이 20%가 좀 안 됩니다. 2025년까지 30% 장착률을 할 겁니다.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AI 반도체 그 칩을 그 데이터 센터에 착용하기 위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부터는 그 수요가 조금씩 이전보다는 줄 겁니다. 네. 시간차를 두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실적은 다음 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기대치가 워낙 높아져서 이 기대치를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주가의 흐름이 바로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테슬라가 이 고점을 찍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차를 두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듯이 엔비디아 또한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전제는 이 970불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멘텀은 5월 22일 날 굉장히 호실적이 나오면 돌파를 하겠지만 네. 그 이전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오르내림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결론이 나왔죠.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표가 되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어떤 변환점에서의 주가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과정에서 흔들림이 나타난다. 네. 그러면 이쪽에서의 시장 흐름이 약화되겠죠. 그러겠죠. 예. 그러면 이쪽보다는 저는 반도체를 산다면 소재 부분과요.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통적 그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데 뭐 SFA 반도체라든가 네. DB하이텍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의 그 파운드리 하면서 파운드리 쪽 관련된 그 반도체 주가 안 움직이면서 이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때 주가 움직이는 이 종목들을 사셔도 됩니다. 근데 AI와 관련된 최근까지 한미 반도체라든가 등등등 종목들은 타이밍은 놓쳤긴 했지만 지금 사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으로서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한번 보면 2차 전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2000년대 참 웅달님에게 불만이 네. 뭐냐면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네. 2000년대가 그때 에코프로벤 기준으로 해서 맞아요. 23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네. 27만 원 찍는 날 꼭 불러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게 참 타이밍을 잡기가. 이게 27만 원 찍고 29만 원까지 갔어요. 지금 다시 25만 원 내려오니까 불러주신 건데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에서는 우려가 대부분이죠. 우려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차전지가 바로의 주가 개선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출 지표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번 4월 1일 날 발표된 수출 지표가 아주 나쁘진 않았지만 개선되지는 못했어요. 지난달 대비해서 완전 개선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네. 그런데 2차전지 업종이 지금 주가에서 지난 저점, 그러니까 에코프로벤 기준으로 해서 21만 원 찍고요. 29만 원 갔다가 25만 원 수준 다시 내려왔어요. 주가 흐름에서. 근데 다시 뭐 21만 원, 22만 원, 23만 원까지 내려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좀 횡보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반등 줄 수도 있지만 지금 가격 수준이 최근 상승에 돼서 21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꽤 올라갔어요. 50% 올라가면 거의. 뭐 40% 정도 올라갔죠. 의외로 네. 못 갈 것 같았지만 50% 40% 올라가서 쉬는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좀 등락의 과정이 나타날 것 같고요. 테슬라를 이제 얘기해서 이제 빠질 거야 안 좋을 거야 막 얘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 웅달님 네. 미국 드라마 혹시 자주 보시나요? 자주는 한번. 저는 이제 영화는 그 저희 애하고 네. 공통점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애하고 얘기를 많이 대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공통 관심사가 유일하게 딱 접점이 뭐냐면 SF물을 좋아합니다. 듄 이런 거. 듄을 제가 감동했어요. 저는 책을 읽다가 1권을 읽었는데 그 뒷권은 뭐
읽질 못했어요. 워낙 두껍지 둔이라는 책이. 굉장히 제고 용화맥에서 보지는 못했어요. 거기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그 극장에서 봤는데 감동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 주말에 뭘 봤냐면 삼체라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아예 안 보시구나. 네.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드라마입니다. 지금 그래요? 뭐 당연히 1위고요. 네. 너무너무 핫합니다. 미국 드라마 삼체. 이제 원작 소설은 중국에서 나온 소설인데 네. 드라마 제작은 이제 미국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삼체가 이제 SF물인데 뭐냐면 뭐 내용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렇고 외계 문명과 이제 결전을 벌이는 향후의 결전을 벌이는 내용인데 우리 이제 그 기술 수준이 현 시점이에요. 근데 이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정말 빠른 진보가 나타나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뭐 과거에 100년 걸렸던 게 1년 만에 또는 6개월 만에 이런 진보 기술 발전 과학의 활성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과학의 발전, 미래 기술은 뭐냐라는 의문점이 있었을 때 제가 캐치한 것은 무선 충전과 속도입니다. 미래 기술은.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자동차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우리가 착용하고 뭐 등등등의 것들이 무선 충전이 돼요. 꼭 우리가 충전기 올려 충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 다 충전이 됩니다. 속도, 빠른 속도로 무선 충전이 되는 게 미래 기술이에요. 나옵니다. 영화 그 저기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들여다봐요.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과거처럼 양극재만을 바라보고 또는 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만 우리 현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터배터리라고 얼마 전에 이제 행사가 있었죠. 인터배터리에서 주요하게 쟁점화됐던 게 무엇이었나요? 하나가 전고체. 그렇죠. 네. 정답입니다. 네. 전고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양극재 시장에 진입을 하고 중국에 밀리고 미국의 테슬라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양쪽 끼인 상태라고 많이 생각들 해요. 근데 그 2차 전지가 자동차에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러 다양한 각도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의 확장 단계가 앞으로 열려 있는데 지금 자동차에 국한되어서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적인 작은 부분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2차 전지 배터리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여러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 커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과도기라서 그렇고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전고체만 말씀드릴게요. 전고체가 왜 꿈의 배터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할까요? 뭐 속도, 그다음에 용량, 그리고 안정성 뭐 이런 걸로 꿈의 배터리라고 하죠. 근데 무선 충전 매체로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전고체가 돼야 됩니다. 무선 충전을 하려면요. 지금 전해액이 들어가고 이 유동화 물질로 있을 때는 불안정합니다. 속도가 그렇게 안 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휴대폰 충전이야 뭐 크게 큰 게 아니니까 그냥 뭐 무선 충전이든 유선 충전이든 관계가 없는데 자동차나 우리가 지나가면서 빠른 속도로 뭐 30분 만에 충전이 되고 5초 만에 충전이 되고 이런 거는 전고체해야 돼. 배터리가 전고체해야 됩니다. 그래 안정적으로 무선으로 받아들여서 이 무선 충전을 바로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전고체 시장이 우리나라 가장 빠르거든요. 전고체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시장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이슈가 될 겁니다. 양산은 27년도 정도가 된다고 하죠. 삼성 SDI가 가장 빠르죠. 그래서 삼성 SDI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죠. 주가 조정은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는 전고체와 두 번째는 LFP입니다. 인터배터리에서 특징화돼서 이슈화된 게 LFP거든요. 그간은 우리가 LFP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 뭐 저가 제품에 들어가고 그거 뭐 무겁기만 하고 뭐 활용도 있겠어? 근데 활용 가치를 넓혀서 스펙트럼을 강화시켰을 때 LFP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좀 늦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금방 따라잡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의 새로운 전환점과 새로운 국내에서 산업에서의 그 도약은 전고체와 LFP가 될 겁니다. 전고체는 삼성 SDI입니다. 1등입니다. 1등. 이게 LG솔루션도 전고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SDI가 선점을 했어요. 1등은 선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SDI는 계속 봐야 됩니다. LFP는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 단계에서 빠른 시간에 진행을 하겠지만 아직 특정화된 종목이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뭐 CIS나 뭐 등등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주가 흐름에서의 뭐 과정을 거치고 나서 주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고체에 집중해서 2차 전지를 바라보자. 그리고 양극재가 죽은 건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40% 상승하고 좀 조정받는 건데 이 조정은 테슬라의 영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더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변화하는
지금 지점입니다. 배터리만 만들던 회사가 테슬라의 수익 구조를 보면 네. 자동차 판매에서 한 200억 불 벌었고요. 그다음에 그 슈퍼차저와 이제 그 ES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한 전체 회사의 전체 매출이 한 30% 됩니다. 이게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그 인프라 투자를 통한 그 수익을 발현시키는 회사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변화 과정이거든요. 네. 좀 지켜보시면 테슬라도 다시 전환할 걸로 보고 있고 이차전지도 우울하지만 최근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컸어요. 우울하지만 절대로 버릴 종목 아닙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격은 거의 저점부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27만 원대 불러주셨으면은 여기서 일부 실현하고 이렇게 뭐 지나간 얘기지만 말씀드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다시 내려와서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시 살 지점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되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전고체가 네. 한 26년 뭐 27년 양산 그렇죠. 그 시점이라고 27년 하잖아요.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되게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지금 24년이죠. 네. 그러면 뭐 2, 3년 남았는데 네. 뭐 양산 시기를 조금 땡긴다고 하더라도 26년 정도의 시기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2차 전지 종목들이 움직였던 게 22년 말부터 움직였어요. 23년 초. 근데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수출된 게 23년 뭐 중반 요럴 때부터. 그러니까 주가는 먼저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지수는 경기에 10개월 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의 바닥이 지난 9월에 찍었지 않습니까? 2200포인트인가요? 네. 그러면 지난 9월에서 10개월을 딱 더하면 올 7, 8월에는 경기의 바닥을 찍습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내가 임대를 하겠다. 오늘 가게를 임대하겠다. 지금 다 비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임대를 그 권리금 없이 계약을 해야죠. 왜냐면 10개월 선행합니다. 주시장은 산업에 대해서 산업 그러니까 뭐 배터리 산업, 반도체 산업 뭐 이렇게 산업에 대해서 6개월 선행합니다. 주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항상 반도체 바닥을 찍을 때 6개월 먼저 주가 바닥을 찍어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산업 자체가 27년에 또는 26년 말 즈음에 양산이 된다면 그때는 양산이라는 건 본격적으로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숫자가 나오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주가는 움직입니다. 미래 가치 현재의 가격이 주가지 아십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 이게 주가입니다. 주가.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에 대한 선제적 주가 반응이 먼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게 상용화되고 양산이 되면 그때는 주가가 꺾이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먼저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24년, 25년, 26년 요 텀에서 전고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 24년 한번 올라가고 쉬었다가 25년 올라가고 뭐 26년에 피날레 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삼성 SDI가 전고체 부분에서 원픽입니다. 1등이다. 원픽이다. 그러면 혹시 이 밸류 프로그램이 아까 네네. 지주사에도 영향을 좀 준다고 했었잖아요. 금융사, 지주사. 네. 네. 포홀이나 에코프로도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런 쪽의 지주사들은 약간 지주사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폴은 지주가 정부입니다. 저기 연기금하고 어디 그 정부 기관 단체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사 개념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지주사가 밸류 프로그램에 작동되면서 관심을 갖는데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사죠. SK, 삼성물산, LG. 그러니까 그동안 승계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주가를 눌러놨던 기업들. 네. 근데 에코프로는 지주사이긴 하지만 눌러놨던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 맥락점이 조금 지주사 개념으로 엮어들기에는 좀 너무 멀리 가 있죠. 지주사는 그쪽 부분이 아니고 이쪽. 그렇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의 좀 뭐 리튬이나 이런 거 좀 터지면서 네. 조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40만 원도 깨졌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네네. 포홀 같은 경우는 네. 좀 반등의 여지는 없을까요? 폴이 리튬 가격과 연동해서 해석을 해본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폴은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많이 폴은 갖고 계신 것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할 겁니다. 이게 2차전지와 연동돼서 주가가 최근까지 올라왔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저평가거든요. 제가 최근에 확인해 못 했지만 PBR 기준 한 0.4 내외 될 겁니다. 아직도. 네. 폴은요. 이제 시장이 바뀌면 이제 그 철강으로의 그 이슈 발현이 될 겁니다. 앞서 제가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지표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네. 중국 경기가 살아날 때 1차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조선주하고요. 석유화학주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철강주가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살아나려면 무조건 철강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철강 생산도 가장 많고 소비도 가장 많은데 철강 가격이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철강 업종 자체의 그 시장 그 꽃피우는 게 중국 경기와 연동해서 판단하죠. 폴은 이제부터는 2차 전지와 연동해서 주가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사업 부분이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광물 개발 관련한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소재나 셀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네. 자회사들은 일부 진행하고 있지만 포스코 퓨처형 같은 경우는 폴 자체는 그런 맥락에서 회사가 아니거든요. 철강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이 중국 경기와 연동돼서 조만간 흐름의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폴 자체는 철강과 연동해서 판단을 하고 주가의 회복 단계는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빠졌지만 크게 이 부분도 우려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그 네. 제약바이오 쪽도 관심 있으신가요? 좋아합니다. 좋아한다 이러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잘 올라가다 훅 빠져버렸기 때문에 네. 고민이 많으시죠. 네. 제약바이오 보실 때는 기준점을 이렇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대장주는 HLB입니다. HLB가 최근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꺾이지는 않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재료 가치가 소멸은 아니고 부각이 돼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꺾인 내용이 아니고 HLB가 꺾이느냐를 판단해서 제약바이오주에서 배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저는 HLB가 단기 반등 구간에 다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잠깐 이제 기업의 승계 구조와 관련된 지배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5월에 개선이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어떤 흐름이 또 한번 그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승계를 할 때요. 성장주 섹터의 자기 2세, 3세를 그쪽에 총괄 지휘자로 자리 배치를 합니다. 롯데도 그 신유열 전무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그 총괄을 맡았죠. SK도 장녀분이 SK바이오팜의 본부장을 맡고 있죠. 오리온도 승계 과정에서 레오켄 바이오를 인수했죠. 그리고 셀트리온도 이번 주총에서 2세가 또 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승계 과정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 좀 부각을 나타난다는 지점이고요. 최근 3, 4년 동안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심체기를 겪으면서 안 좋은 회사는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회사는 그래도 비교적 좋은 회사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약바이오는 아직 끝났는 거 아니고요. 좀 더 갈 거고요.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제약바이오도 최근 한두 달, 세 달 이렇게 시장에서 좋았어요. 특정 종목 위주로 해서 움직임이 진행됐는데 요 과도기적 성격에서 흐름이 지나고 나면 또 확장되는 이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 하나 첨부할 거는 뭐냐면 기업들이 이제 상장 유지 심사 시점이 3월, 4월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상폐가 되는 기업들이 나오고 그러합니다. 지금 시즌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이제 시장 내에서 가장 많은 340개 종목이 됩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들이 제약바이오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의 흐름으로 단기 조정을 받는 겁니다. 두려움 또는 뭐 이런 과정에서 이게 그 시장의 이슈화되면 상폐 내용에서. 근데 이 과정이 지나가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고 계신 또 최근에 시장에서 좋았던 종목들 다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월등하게 상위 레벨에 있는 이전과 같이 뭐 아주 작은 종목들이 재료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체 숫자가 나오는 형태로의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은 좀 더 가는 거고요. 특징적으로 HLB가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해서 이 기준점을 잡으시죠. 전 좀 더 간다고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내에서 투자 측면에서 좀 어렵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게 좀 어렵죠. 종목 찾기가 어려운데 셀트리온 제약 정도의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이 종목은 주가가 바닥에서 1단계 레벨업되고 흐름의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셀트리온 제약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삼청단제약 텐베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떠세요? 아니죠. 삼성당 제약은 주가 올라간 계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승계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2세로 승계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당 제약은 딱 두 가지입니다. 먹는 인슐린 그다음에 이번에 그 아이릭스인가 안과 질환 그 시밀러 복제약 관련해서 특허 침해됐다고 주가가 툭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오늘 내일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 2022년도부터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진행을 했던 사안이고 중간에 여러 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적으로 지금은 분위기상 이렇게 주가 팍 하락을 해버린 거고 다시 리바운딩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 그리고 특정 그 특허침에 관련 내용은 물론 기업이 잘 활용해서 잘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미 나왔던 재료들의 재부각이라고 판단돼서 바이오 업종이 또 흐름에서 바닥 짚고 턴할 때는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직 템베가 아니 그 저기 끝난 거 아닙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 금리 인하까지 또 있고. 아 근데 제약바이오를 금리 인하로 결정지어서 해석은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 금리가 4%에서 4.35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한 달 반 사이에 좀 올라왔죠. 좀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서 성장주가 약하다. 이거는 논점이 다른 겁니다. 왜냐면 금리가 1%, 1.5%였을 때 성장주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고 여기서 금리가 상승으로 전환하면 성장주가 약화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장주라고 하는 것이 금융비용을 차입을 해서 이걸 R&D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성장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1%나 1.5%에서는 금융비용이 1억을 빌렸다고 칠 때 100만 원, 150만 원이요. 부담 없어요. 근데 이게 5%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50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제가 1억을 보통 얘기했지만 조 단위로 빌리는데 조 단위로 빌리면 금융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부담인데 이 500만 원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400만 원이 간다라고 해서 성장주에 굉장히 득이 된다? 이건 아니죠. 금리가 최소한 3%, 2% 내려와서 안정이 돼야 성장주가 올리는 환경이고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금리가 올라가서 성장주가 조정받는다. 조정에 대한 빌미, 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장주 섹터는 이제 그 과도기적 측면에서의 그 금리 고금리 상황의 주가 상황이 이미 반영이 됐어요. 지금 움직이는 거는 뭐 금리가 조금 오르고 내리고 조금 움직임에 있어서 성장주가 제약주가 바이오주가 여기에 연동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냥 거기다 해석 차원에서의 지점이고요. 정확하게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랑 제약 바이오주까지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네. 마무리 질문으로 네. 만약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어요? 일단 지수가 조정받는 게 엔화 달러인이 상승한다는 일시적인 상승한다는 전제로 2,650포인트를 저점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린 건 아까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조선주의 상승을 말씀드린 거죠. 조선주가 움직인다는 거죠.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또는 반도체 내에서 SFA 반도체나 셀트리온 제약 세 네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하겠습니다. 아, 2차 전지는 없네요. 이 차전지는 성장주 내에서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제약 바이오가 아니면 2차 전지를 넣겠죠. 그러니까 요 선택은 이제 선택 지점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를 넣을까 2차 전지. 그러니까 종목을 저는 많이 가져간 거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종목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같이 사죠 뭐. 오늘만 한 종목 늘리겠습니다. 아, 그 삼성전기랑 삼성중공업 이쪽을 가장 좋게 보시는 거예요? 네, 삼성전기는 동생주라고 아까 표현하시는데 삼성. 정말 와닿아서 네. 동생 하나 네. 입양하고요. 중공업은 중국과 관련된 연동된 산업으로 하나 가져오고요.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흐름에 있어서 뭐 이런 살 종목 너무 많은데 포트를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내 흐름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판단했을 때 요 섹터라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섹터 그 포트를 제가 또 딱 구분해서 그 시점에 맞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꼭 그 타이밍 좋게 꼭 그 사전에 잡을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저희 옹달채빵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 한 해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지금 지수가 조정받고 시장이 약간 우울하지만 과정이죠. 네. 그리고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좋은 결과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 종목이 최근까지 안 갔다? 아닙니다. 조만간 시세 흐름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3년 동안 굉장히 침체장에서의 흐름인데요. 올 한 해는 좋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시장을 대한 내용들을 익혔기 때문에 올 한 해는 걱정 마시고요. 조정받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야, 그 진짜 말씀해 주시니까 대표님이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네. 이렇게 좀 강세장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렇죠. 참 그때 그 반신반의. 반신반의 했는데 네. 확실히 이렇게 또 되네요. 아 대표님 그럼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 네네네. 드려도 될까요? 그럼 지금 미국 경제가 네. 또 뭐 부러질 수 있다, 금리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경기 부러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거는 뭐 그리고 부채 문제도 네. 엄청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부채는 해소됐고요. 일단 미국에서 연준에서 네. 2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3,500조에 대한 채권 발행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환율이 내려간다는 이유는 경기 성장도 있겠지만 미국이 그동안 양적 긴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채권 발행을 다 했거든요. 네. 팬데믹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4,500조 원에 대해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회수를 다 했어요. 네. 그러면 달러 강세가 약세로 전환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내려가고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기본 전제값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미국이 이제 재정 적자 국가이지만 이제 부채 규모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 그 락 때문에 그렇죠. 이 저 중단하는 거. 그 부분은 채권 발행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제 자금을 총알 마련해 놨어요. 그 문제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 인상보다는 인하가 세 번인데 미뤄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그 시장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있거든요. 6월에 할 건데 그거 좀 시간차를 두고 고민해 보자 뭐 이런 내용. 금리 인하는 안 할수록 좋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인하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인하할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연장하는 게 과거에도 보면 동결 기간이 길수록 시장은 좋았습니다. 립 서비스 하면서 계속 연기하는 거죠. 연준에서도 우리는 이제 그 지표는 좋은데 PC나 뭐 다 좋은데 고용 보고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계속 말을 빼지 않습니까? 그런 동결 기간을 좀 더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동결이 된다고 나쁜 거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표님 너무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럼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두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